준정, 왜 말 안 했어? 왜? 차가운 응급실 복도에 울려 퍼지는 기계음. 의료진의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치고 그 속에서 한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윤정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63세 한도영의 손에는 낡고 해진 일기장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가엔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도영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일기장의 한 페이지가 펼쳐져 있었고 그곳에는 아내의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영에게 절대 들키고 싶지 않은 진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3개월 전으로 시간이 되돌아간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던 평범한 아침. 한도영은 여느 때처럼 아침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고 부엌에선 아내 윤정이 된장찌개를 끓이는 소리가 정겹게 들려왔다. 결혼 35년 차 두 사람의 일상은 언제나 그렇듯 평온하고 예측 가능했다. 윤정은 원래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이웃들과도 잘 어울렸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다니며 무엇보다 도영에게는 다정한 아내였다. 물론 잔소리가 없진 않았지만 그것마저도 정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그런데 3개월 전, 정확히 3월 15일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한 변화였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에 윤정이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외출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도영이 물끄러미 눈을 뜨며 물었다. 이 시간에 어디가? 윤정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산책 좀 하려고. 요즘 불면증이 있어서 말이야.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하지만 이런 새벽 외출이 일주일에 서너 번씩 반복되자 도영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더 이상한 건 휴대폰이었다. 평소엔 거실 탁자 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두던 휴대폰을 이제는 항상 뒤집어 놓았고 심지어 비밀번호까지 바꿔놓은 듯했다. 도영이 무심코 아내의 휴대폰을 집어들면 윤정은 황급히 다가와 빼앗듯 가져가곤 했다. 왜 그래? 내가 당신 휴대폰 못 만지나? 도영이 농담 섞인 목소리로 물으면 윤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아니야. 그냥 요즘 스팸 전화가 많이 와서. 35년을 함께 산 부부였다. 서로의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던 사이. 그런데 지금 윤정의 표정엔 도영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도영은 스스로를 다독였다. 의심하지 말자. 우리가 몇 살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이었다. 도영은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고르고 있었는데 저 멀리 커피숍 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윤정이었다. 그런데 그녀 맞은편엔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도영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두 사람의 표정은 심각했고 윤정은 무언가를 간절히 설명하는 듯한 몸짓을 하고 있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윤정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나이는 대략 60대 초반으로 보였다. 저 남자는 누구지? 도영은 본능적으로 기둥 뒤에 몸을 숨겼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내를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도저히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두 사람의 대화는 약 20분간 이어졌고 헤어질 때 윤정은 남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무언가 위로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날 밤 윤정이 집에 돌아왔을 때 도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오늘 어디 갔었어? 문화센터 수업 있었잖아. 오늘 요가 하는 날이야. 윤정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도영은 알고 있었다. 오늘은 요가 수업이 없는 날이라는 걸.
그날 이후 도영의 마음엔 의심의 씨앗이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아내가 거실을 지나갈 때마다, 휴대폰 알림음이 울릴 때마다, 새벽에 외출할 때마다 도영의 가슴은 답답하고 무거워졌다. 우리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봄날의 따스했던 햇살도 이제는 차갑게만 느껴졌고 35년간 쌓아온 신뢰의 성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도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내 곁에 누워있으면서도 그녀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이 기이한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새벽 3시, 윤정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도영은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쳤고 그 중심엔 언제나 같은 질문이 맴돌았다. 윤정아,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의심은 마음을 갉아먹는 독과 같았다. 도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결국 아내의 행적을 조심스럽게 추적하기 시작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진실을 알아야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먼저 윤정이 다닌다는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어봤다. 안내 직원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녀의 대답은 도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한윤정 회원님이요? 네, 등록은 되어 있으신데 최근 한 달간은 거의 출석하지 않으셨네요. 도영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렇다면 윤정은 그동안 어디를 다녀온 걸까? 다음으로 확인한 건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다. 공과금 납부용으로 공동 명의로 만들어둔 카드였기에 확인이 가능했다.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니 특이한 점이 있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일주일에 2~3번씩 결제가 이뤄지고 있었고 금액은 항상 커피 2잔 값이었다.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있구나. 도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아직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었다. 혹시 친구를 만나는 것일 수도 있고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도영은 서재를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병원 진료 예약증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병원 이름도 낯설었고 무엇보다 진료과가 호스피스 병동이라고 적혀 있었다. 도영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호스피스 병동이라면 임종을 앞둔 환자들이 있는 곳 아닌가? 설마 윤정이가? 온갖 최악의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혹시 윤정이 중병에 걸린 건 아닐까? 그래서 자신에게 숨기고 있는 건 아닐까? 도영은 급하게 예약증에 적힌 날짜를 확인했다. 내일 오후 2시였다. 다음 날 도영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병원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큰 종합병원이었고 호스피스 병동은 별관 3층에 있었다. 도영은 면회객 대기실에 앉아 윤정을 기다렸다. 오후 2시 10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윤정이 나타났다. 그녀의 표정은 무거웠고 눈가에 누른 흔적이 역력했다. 도영은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윤정은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뭔가를 작성한 후 병실로 들어갔다. 도영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간호사에게 다가갔다. 방금 들어간 분이 제 아내인데 누구를 면회하러 온 건지. 간호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도영을 바라봤다. 보호자 가족분이신가요? 잠시만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다. 한윤정님은 한도훈 환자분 면회를 오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족 관계는 지인으로 등록되어 있네요. 한도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도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한도훈은 30년 전 연락이 끊긴 자신의 친동생 이름이었다. 도영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복도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30년, 정확히 30년 만에 듣는 동생의 이름이었다. 그때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젊은 시절, 사소한 일로 시작된 형제간의 다툼, 점점 커져만 가던 갈등, 그리고 어느 날 아침, 동생은 짧은 메모 하나만 남기고
집을 나갔다. 형, 미안하다. 하지만 더는 못 견디겠다. 그 후로 동생의 행방을 수소문해 봤지만 마치 증발한 것처럼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부모님은 막내 아들을 그리워하다 세상을 떠나셨고 도영의 마음 한구석엔 늘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자리했다. 그런데 그 동생이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다니, 그것도 자신의 아내가 몰래 면회를 다니고 있다니. 도영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301호.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병실 안의 광경은 도영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남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모습이었지만 분명 동생 도훈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윤정이 도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 도훈 씨, 힘내세요. 형님도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윤정의 목소리가 병실에 작게 울렸다. 도훈은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형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이대로 죽게 해줘. 도영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조용히 문을 닫고 복도로 나왔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30년 만에 만난 동생이 죽어가고 있었고 아내는 그 사실을 자신에게 숨기고 있었다. 왜? 왜 윤정은 이런 중요한 일을 숨긴 걸까? 왜 도훈은 자신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걸까? 병원을 나온 도영은 한참을 주차장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영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다. 윤정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이상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은 척할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밤 윤정이 저녁 준비를 하는 동안 도영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아내에게 향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오늘따라 낯설게 느껴졌다. 여보, 무슨 생각해? 윤정이 과일을 깎아오며 물었다. 도영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오늘따라 피곤해서. 윤정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도영의 이마에 손을 대봤다. 열은 없는데 일찍 자요. 요즘 너무 무리한 것 같아. 그 따뜻한 손길에 도영의 마음이 더욱 아팠다. 이토록 다정한 아내가 왜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는 걸까? 그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절대 물어볼 수 없을 것 같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도영은 그동안 수없이 고민했지만 결국 동생을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더 늦기 전에, 영영 후회하기 전에 만나야만 했다. 병원을 다시 찾은 것은 윤정이 친정 동창회에 간 토요일 오후였다. 도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올라갔고 301호 병실 문 앞에 섰다. 똑똑.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도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다. 처음엔 누가 들어왔는지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도영의 발소리를 듣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두 형제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형. 도훈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도영은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동생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한때 건장했던 몸은 이제 뼈만 남아 있었다. 도훈아. 도영이 동생의 이름을 부르자 도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3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리웠던 형의 목소리였다. 미안해, 형. 정말 미안해. 도훈이 힘겹게 말을 이었다. 도영은 동생의 마른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너무나 차갑고 여렸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했어. 두 형제는 한참 동안 손을 잡은 채 울었다.
30년 만에 재회가 이런 식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잠시 후 감정이 조금 진정되자 도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형수님이 먼저 날 찾아왔어. 2달 전쯤 우연히 병원 로비에서 마주쳤는데 형수님이 먼저 알아보셨더라고. 도영은 놀랐다. 윤정이 먼저 도훈을 알아봤다니. 처음엔 도망가려고 했어. 30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낸 내가 이런 꼴로 나타나면 형한테 부담만 될 것 같아서. 하지만 형수님이 붙잡으셨어. 그리고 매주 찾아와 주셨고. 도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형수님께 부탁했어. 형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이대로 조용히 가고 싶다고. 왜? 왜 그런 부탁을 한 거야? 도영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도훈은 천장을 바라보며 힘겹게 말했다. 창피해서. 형은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어. 도영의 가슴이 미어졌다. 동생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지만 지금은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도훈아, 그때 우리가 왜 싸웠는지 기억나? 도영의 물음에 도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었다. 기억나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나도 기억나.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정말 바보 같았어. 그런 일로 30년을. 도훈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형. 그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어.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그 일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 도영은 숨을 멈췄다. 그래. 사실은 알고 있었다. 그때의 싸움이 단순한 형제 갈등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중심에는 형수님 얘기야? 도훈의 말에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30년 전 두 형제 사이에는 한 여자가 있었다. 바로 윤정이었다. 그때 형수님은 우리 둘에게 다 좋은 사람이었지. 형도 좋아했고 나도 좋아했어. 도훈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도영은 동생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알아. 내가 먼저 윤정이에게 마음을 고백했다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 그런데 윤정이가 날 선택했고 너는 그게 서러웠겠지. 서러웠다기보다는 미안했어. 형에게도 형수님에게도 내가 괜한 마음을 품어서 모두를 힘들게 만든 것 같아서. 두 형제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론 석양이 지고 있었고 병실 안은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도훈아, 이제부터라도 자주 보자. 아니, 여기서 나가면 우리 집으로 와. 윤정이도 분명 좋아할 거야. 도훈은 슬프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형, 나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의사가 그러는데 길어야 한 달이래. 도영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30년 만에 만난 동생을 또다시 떠나보내야 한다니. 치료는 다른 병원은 뭐라도 해보자. 도훈아, 형. 이미 다 해봤어. 형수님이 좋은 병원도 알아봐 주셨고 치료비도 도와주려고 하셨는데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대. 이제 그만 받아들이려고. 도영은 말문이 막혔다. 무슨 말로 동생을 위로해야 할지,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형,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든 말해. 뭐든 들어줄게. 형수님한테 나 때문에 거짓말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정말 고마웠다고. 30년 만에 형수님을 다시 봤을 때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어서 너무 고마웠다고. 도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동생을 꼭 안아주었다. 뼈만 남은 동생의 몸이 너무나 가벼워서 도영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도영은 윤정이 돌아올 때까지 거실에 앉아 기다렸다. 10시가 넘어서 현관문이 열리고 윤정이 들어왔다. 어머, 아직 안 잤어요? 동창회 때문에 좀 늦었네.
윤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갈게 인사했지만 도영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민과 아픔을 이제는 알 수 있었다. 윤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도영의 진지한 목소리에 윤정의 표정이 굳었다. 그녀는 천천히 도영 맞은편에 앉았다. 도훈이를 만나고 왔어. 그 한마디에 윤정의 눈이 크게 떴다. 그리고는 곧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어떻게 병원에서 봤어. 내가 면회 가는 것도 봤고. 윤정아,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윤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도훈 씨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당신한테는 절대 알리지 말라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그래도 그렇지. 나한테 말했어야지. 30년 만에 동생을 만날 기회였는데.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도훈 씨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형님께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그냥 조용히 가고 싶다고. 도영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2달 동안 혼자 이 비밀을 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고마워, 윤정아. 도훈이를 돌봐줘서 정말 고마워. 그 말에 윤정은 더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도영은 아내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든 상처가 이제야 조금씩 아물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도훈과의 만남 이후 도영은 거의 매일 병원을 찾았다. 30년의 공백을 메우기엔 시간이 너무 없었지만 그래도 형제는 최선을 다해 함께했다. 윤정도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어져서인지 더 자주 병원을 찾았고 세 사람은 마치 그 긴 세월이 없었던 것처럼 다정하게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도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의식을 잃었다. 의사는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도영과 윤정은 그대로 병실을 지켰다. 그런데 윤정이 잠시 커피를 사러 나간 사이 도영은 침대 옆 서랍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작은 수첩이었는데 표지에는 윤정 누나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도영은 잠시 망설였다. 남의 사적인 기록을 엿보는 것은 옳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예감이 들어 수첩을 펼쳐봤다. 첫 페이지에는 도훈의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누나, 30년 동안 지켜주신 비밀 감사합니다. 이제는 형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말할 용기는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글로 남깁니다. 도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무슨 비밀? 3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라니? 그날 제가 집을 나간 진짜 이유를 형은 모르실 겁니다. 형은 단순히 연애 감정 때문에 제가 떠났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도영은 숨을 멈추고 다음 글을 읽었다. 누나는 그때 이미 형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고 누나에게 계속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술에 취해 누나에게 심한 말을 했고 선을 넘으려 했습니다. 누나는 제게 뺨을 때리며 정신 차리라고 했죠. 도영의 손이 떨렸다. 이런 일이 있었다니. 다음 날 저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형의 동생으로서 한 남자로서 최악의 짓을 하려 했으니까요.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형과 누나의 행복을 망치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누나는 그 일을 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게 연락을 시도하셨지만 저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고 이제야 다시 만났네요. 형,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누나를 원망하지 마세요.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누나는 그저 우리 형제를 위해 침묵을 선택한 것뿐입니다. 도영은 수첩을 덮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30년 동안 윤정이 지켜온 비밀이 이것이었구나. 남편과 시동생 사이에서 그녀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하며 살아왔던 것이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윤정이 들어왔다.
커피를 들고 있던 그녀는 도영이 수첩을 들고 있는 걸 보고는 굳어버렸다. 그걸 읽으신 거예요? 도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봤다. 윤정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윤정아,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어떻게 그런 얘기를. 윤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도영은 일어나 아내 곁으로 가서 그녀를 안아주었다. 괜찮아. 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더 현명하게 처신했다면 두 분이 30년 동안 헤어져 있지 않았을 텐데. 도영은 아내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마주봤다. 윤정아, 잘 들어. 그건 내 책임이 아니야. 도훈이도 그렇게 말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오히려 내가 그 비밀을 지켜준 덕분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어. 윤정은 고개를 저으며 계속 울었다. 하지만 당신은 동생을 30년 동안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게 다 저 때문이. 아니야. 그건 도훈이의 선택이었고 나의 부족함 때문이었어. 너는 그저 우리를 지켜주려 했을 뿐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다. 병실엔 의료기기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울렸고 창밖엔 어느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그때 침대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도훈이 의식을 되찾은 것이다. 도영과 윤정은 급히 침대로 다가갔다. 도훈아, 형, 누나. 도훈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는 힘겹게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수첩, 읽었어? 도영이 고개를 끄덕이자 도훈은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다행이다. 이제 편히 갈 수 있겠네. 도훈아, 그런 말 하지 마. 아직. 도영의 말을 도훈이 약하게 고개를 저으며 막았다. 형, 행복하게 살아. 누나랑 정말 행복하게. 그리고는 윤정을 바라봤다. 누나, 고마웠어요. 정말. 윤정은 도훈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다.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웠어요. 도훈은 희미하게 웃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는 눈을 뜨지 않았다. 심전도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렸고 의료진이 황급히 들어왔지만 이미 늦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동생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도영은 동생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조용히 울었다. 윤정도 그의 곁에서 함께 울었다. 3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와 비밀이 이제야 모두 드러났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도훈의 장례를 치른 후 도영과 윤정은 한동안 말없이 지냈다.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을 사귀고 있었고 서로에게 모라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조심스러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영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고 있었다. 30년 전 아직 모두가 젊고 행복했던 시절의 사진들이었다. 그때 윤정이 차를 가지고 들어왔다. 이 사진 참 오래됐네요. 윤정이 도영 옆에 앉으며 말했다. 사진 속엔 20대의 도영, 도훈, 그리고 윤정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가 좋았지.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즐거웠던 시절. 도영의 말에 윤정이 쓸쓸히 웃었다. 정말 그랬을까요? 사실 그때도 우리는 각자의 고민이 있었잖아요. 도영은 아내를 돌아봤다. 윤정의 눈엔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다. 윤정아, 혹시 더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윤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만요. 그녀는 안방으로 가서 무언가를 가지고 왔다. 낡은 일기장이었다. 도영은 그것을 보고 놀랐다. 30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오래된 일기장이었다. 이게 제 일기장이에요. 그때 우리가 만나던 시절부터 써온 거예요. 윤정은 일기장을 펼쳤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 젊은 날의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걸
왜 지금? 당신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도훈 씨가 쓴 것만이 진실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윤정은 특정 페이지를 펼쳐 도영에게 보여줬다. 1994년 5월 15일. 오늘 도훈 씨가 고백했다. 형을 좋아하는 내 마음을 알면서도, 아니, 어쩌면 알기 때문에 더 절박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거절했지만 마음이 아프다. 두 형제 사이에 끼어 있는 내가 원망스럽다. 도영은 충격을 받았다. 그때 이미 도훈이 윤정에게 고백했었구나. 더 읽어봐요. 윤정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94년 5월 20일. 도영 씨에게 도훈 씨의 고백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두 형제의 사이가 틀어질까봐 무서웠다. 나는 비겁한 사람이다. 1994년 6월 3일. 도훈 씨가 또 찾아왔다. 이번엔 술에 취해 있었다. 형을 욕하며 울었다. 왜 형이 다 가져가냐고. 부모님의 사랑도, 나의 마음도. 나는 그를 달랠 수 없었다. 오히려 화가 났다. 도영 씨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도영은 일기장을 읽으며 그때의 상황이 얼마나 복잡했는지 깨달았다. 윤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두 형제 사이에서 얼마나 고통받았을지. 그런데요. 윤정이 말을 이었다. 제가 정말 숨기고 싶었던 건 따로 있어요. 그녀는 일기장의 뒷부분을 펼쳤다. 거기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4년 7월 10일. 오늘 끔찍한 일이 있었다. 도훈 씨가 술에 취해 우리 집에 찾아왔다. 도영 씨는 출장 중이었고 나는 혼자 있었다. 도훈 씨는 나를 강제로, 도영은 그 이상 읽을 수 없었다. 일기장을 덮고 아내를 바라봤다. 윤정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그 일 이후로 도훈 씨는 사라졌어요. 아마 본인도 충격을 받았겠죠. 저는 당신에게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두 분이 영영 남이 될 것 같아서. 도영은 말문이 막혔다. 30년 동안 아내가 이런 끔찍한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다니. 윤정아, 왜 혼자 감당했어?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당신의 가족을 지키고 싶었고, 무엇보다 그 일로 당신이 상처받는 걸 견딜 수 없었어요. 도영은 아내를 꼭 안았다.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도훈이 30년 동안 연락을 끊은 이유, 죽기 직전까지 형을 만나기를 거부한 이유, 그리고 윤정이 그토록 헌신적으로 도훈을 돌본 이유까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아니에요. 당신이 몰랐으면 했어요. 영원히 몰랐으면.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각자가 짊어지고 있던 비밀과 상처가 이제야 모두 드러났다. 그런데 윤정아, 도영이 아내의 얼굴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왜 도훈이를 그렇게 돌봤어? 원망하지 않았어? 윤정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처음엔 원망했어요. 무서웠고 분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도훈 씨도 피해자였다는 걸.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해서 가족을 잃고 30년을 떠돌았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당신의 동생이잖아요. 당신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저는 당신이 동생을 그리워하는 걸 30년 동안 봐왔어요. 명절 때마다, 부모님 기일 때마다. 도영은 다시 한번 아내의 위대함을 느꼈다. 자신의 상처를 감싸 안고도 남편을 위해 그 모든 걸 용서하고 받아들인 것이다. 이제 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겠지만 윤정이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어요. 도영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지고 마른 손이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소중했다. 나도 사랑해. 앞으로도 영원히.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방에서 잤다. 서로를 안고 30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를 조금씩 치유하며. 하지만 운명은 때로 잔인했다.
그 모든 비밀이 드러나고 며칠 후 윤정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다.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일까? 아니면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아서일까? 응급실로 실려간 윤정은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리고 도영은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 도영은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벌써 3시간째였다. 의료진은 아직 수술 중이라고만 할 뿐 자세한 상황을 알려주지 않았다. 제발, 제발 윤정이를 데려가지 마세요. 평생 종교를 가져본 적 없던 도영이었지만 지금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아내 없는 삶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도영은 벌떡 일어나 의사에게 다가갔다. 아내가 어떻습니까?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다. 일단 응급수술은 마쳤습니다. 하지만 심장 판막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랜 스트레스와 과로가 원인인 것 같은데 추가 수술이 필요합니다. 도영은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다. 문제는 환자분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추가 수술을 견딜 수 있을지 리스크가 큽니다. 그럼 수술을 안 하면요? 그것도 위험합니다. 언제 또 심장이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도영은 머리가 하얘졌다. 어떤 선택을 해도 아내를 잃을 수 있다는 말이었다. 결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의사가 병실로 들어가고 도영은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이 윤정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까? 그때 간호사가 다가왔다. 보호자님, 환자분이 잠시 의식을 찾으셨습니다. 면회하시겠습니까? 도영은 황급히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운 윤정은 너무나 작고 여려 보였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모습이 마치 신락 같은 생명줄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윤정아, 도영이 아내의 손을 잡자 윤정이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도영을 알아본 듯 희미하게 웃었다. 여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도영은 아내의 손을 꼭 잡고 귀를 가까이 댔다. 미안해요. 또 걱정시켜서.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금방 나을 거야. 윤정이 고개를 저었다. 알아요. 제 몸은 제가 알아요. 윤정아, 부탁이 있어요. 윤정이 힘겹게 말을 이었다.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아요. 그만 놓아주세요. 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 같았다. 안 돼. 수술하면 나을 수 있대. 포기하지 마. 30년 동안 비밀을 안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제는 쉬고 싶어요. 윤정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렸다. 그런데 당신은 혼자 남겨둬서 미안해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아직 할 일이 많잖아. 여행도 가기로 했고 손주도 봐야 하고. 도영이 애써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일기장, 제 일기장에 마지막 편지가 있어요. 나중에 읽어주세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윤정은 다시 의식을 잃었다. 심박수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의료진이 황급히 들어왔다. 보호자님, 나가 계셔야 합니다. 도영은 밀려나오듯 중환자실을 나왔다. 그리고 다시 대기실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윤정의 부탁대로 그만 놓아줘야 할까?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수술을 해야 할까? 35년을 함께한 아내, 자신을 위해 모든 비밀을 감당하고 살아온 여자. 이제 그녀가 편히 쉬고 싶다고 하는데 자신의 욕심으로 붙잡아도 되는 걸까? 도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자녀들에게 연락해야 했다. 미국에 있는 딸과 부산에 있는 아들, 어머니의 상황을 알려야 했다. 전화를 받은 자녀들은
당장 달려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도착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 전에 결정을 내려야 했다. 도영은 다시 기도했다.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다. 제게 지혜를 주세요. 윤정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이 흘렀다. 새벽 3시. 의사가 다시 나왔다. 보호자님, 이제 정말 결정하셔야 합니다. 환자분 상태가. 도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수술해 주세요. 위험성은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 그걸 선택하고 싶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영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미안해, 윤정아. 하지만 난 아직 너를 보낼 준비가 안 됐어. 조금만 더 함께하자. 제발. 수술실 불빛이 다시 켜졌다. 도영은 대기실에서 또다시 기다림을 시작했다. 이번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수술은 8시간이나 걸렸다. 그 긴 시간 동안 도영은 한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자녀들도 도착해서 함께 기다렸다.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기도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다. 의사의 얼굴엔 안도의 빛이 보였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위험한 고비가 여러 번 있었지만 환자분이 강한 의지로 견뎌주셨습니다. 도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감사함에 온몸이 떨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릅니다. 앞으로 48시간이 중요합니다. 그 시간을 무사히 넘기면.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 의미를 알았다. 48시간. 도영은 단 한순간도 아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손을 잡고 말을 걸고 함께한 추억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윤정아, 우리 신혼여행 갔던 제주도 기억나? 너무 가난해서 민박집에 묵었는데 그때 넌 그게 더 좋다고 했잖아. 우리 처제 낳던 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하지만 내가 내 손을 꽉 잡아줘서 견딜 수 있었어. 30년 전 도훈이가 집을 나간 후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지? 그때도 내가 곁에 있어줘서 버틸 수 있었어. 고마워. 그렇게 이틀이 지났다. 그리고 기적처럼 윤정이 눈을 떴다. 여보. 처음 들은 말이었다. 도영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다. 깨어났구나. 정말 다행이야. 수술 했나 봐요? 응. 미안해. 내가 쉬고 싶다고 했는데. 윤정이 약하게 웃었다. 괜찮아요. 사실 저도 더 살고 싶었어요. 당신 곁에서. 회복은 더뎠지만 꾸준했다. 한 달 후 윤정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2달 후엔 퇴원할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첫날 도영은 아내가 말했던 일기장을 가져왔다. 마지막 페이지엔 정말로 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같이 읽을까? 윤정이 물었다. 도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펼쳤다. 도영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곁에 없겠죠.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당신과 함께해서 행복했어요. 비록 숨겨야 했던 비밀들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당신을 사랑했기에 감당할 수 있었어요. 당신은 늘 내게 과분한 사람이었어요. 따뜻하고 듬직하고 한없이 다정한 사람.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그땐 아무 비밀 없이 온전히 서로만 바라보며 살고 싶어요.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영원한 당신의 아내, 윤정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사람의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도영은 아내를 안으며 말했다. 이 편지는 아직 필요 없어. 우린 아직 함께할 날이 많이 남았으니까. 윤정도 남편을 꼭 안았다. 그래요.
이제는 비밀 없이 남은 날들을 행복하게 살아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다. 긴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는 것처럼 두 사람의 삶도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도영은 아내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남은 날들을 더욱 소중히, 더욱 사랑하며 살겠다고. 비밀도 아픔도 모두 끌어안고 함께 가겠다고. 그것이 35년을 함께한 부부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63세 한도영은 이제 알았다. 사랑하는 사람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 때론 짐이 될 수 있지만 그 비밀마저도 함께 짊어지고 갈 때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임을. 아내 윤정의 일기장은 이제 서랍 깊숙이 잠들어 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35년의 사랑과 헌신은 두 사람의 남은 삶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때론 진실이 아픈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63세 아내의 비밀 일기장. 그것은 한 여자의 희생과 사랑의 기록이었고 동시에 부부가 함께 써내려갈 새로운 시작의 첫 페이지였다.